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이렇게 궁금해요.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와주신 게 상당히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뭐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2년 전까지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LG경제연구원에서 일하다가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돼서 뭐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두 번째 책을 낸 건데요. 뭐 제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 소개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사무실이에요. 아주 지저분하죠. 아주 지저분하고 이쪽에서 해야겠네. 지저분하고 뭐 작가의 삶이라는 게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프리랜서는 뭐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른쪽 벽에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테니스 라켓이 있어요. 테니스 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테니스 1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녹초가 돼서 뭐 잠을 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 안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뭐 종종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테니스 신발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 신발이 테니스화가 20몇 컬레 되는데 이게 작년에 촉을 쓰다가 책이 안 되면 테니스화를 하나씩 사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 같은 메이커라네요. 뭐 아디다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습니다. 여기 세계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신는 신발이 다 있어요. 저한테. 작업이 안 되면 신발을 하나 사고 했는데 제가 올해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올해 들어서 신발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다 버전업을 해가지고 이게 옛날 신발이 됐는데 제가 이 신발을 다 신으려면 앞으로 30년 정도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뭐 저기 신발이 맞는 분들한테 제가 한 켤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하면 제 옆 오피스텔, 옆 사무실에 계신 분이에요. 바로 제 오피스텔 주인이죠. 오피스텔 주인이 제 옆방에 있습니다. 옆방에 있는데 이분이랑 제가 친해졌어요. 친해진 이유는 제가 전략적으로 그 사무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랑 인위적으로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제가 작업하는 너무 방해가 됩니다. 뭐 오피스텔 자주 나오시진 않거든요. 이분은 임대 사업을 주로 하세요. 뭐 한 달에 임대료로 받는 수익이 3천만 원 넘으세요. 그래서 뭐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데 제가 앞으로 원하는 그런 삶이긴 한데 그런데 이분이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면 제 방에 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 작가 있어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뭐 그분이 이제 시간을 단순히 뺏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돈?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부자들의 관심사는 골프하고 여자예요. 이분은 골프 얘기하고 여자 얘기밖에 안 해요, 저한테. 뭐 사모님 얘기를 하진 않으시겠죠. 저는 골프 치지도 않는데 저거 골프 치려고 돈도 없는데 골프하고 여자 얘기만 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자기가 뭐 그 재미있게 놀던 이야기를 하고 가면 나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작업을 못 하곤 해요. 하루 망칩니다. 그래서 이 옆방인데 임대료가 싸서 계속 있긴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사는 환경은 글쓰기에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여기에요. 제 사무실 위치는 올림픽공원 있는 요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바로 방이동 모텔촌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나서면 주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남자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 주인. 우리 옆방 사장님. 옆방 사장님이에요? 주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사무실 나가면. 그러니까 사무실 나서면 또 저 사무실 제가 좀 찍었어요.
바로 이게 저희 사무실 바로 뒤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모텔이죠. 그 옆에 있는 건물이죠. 그리스. 뭐 이름도 이런 이름이야. 모로코. 아, 이게 이름이 뭔가 그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스, 모로코. 나폴리. 이 옆에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아이다입니다. 이거 아이다. 아이다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죠. 이집트. 뭔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지중해에 속해 있는 지명이에요. 뭔가 그 지중해 지역이 그 로맨틱하고 약간 그 에로틱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텔을 찾았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에덴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고로 높은 모텔은 바로 여기더군요. 헤븐이에요. 헤븐. 이렇게 유해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전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어느 날 그 퇴근을 해서 자전거 타고 이제 촉을 쓰는 그런 기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여름이었어요. 깜깜한 밤중에 사람들이 없는 곳인데 갑자기 모텔 창문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전거를 세웠어요. 자전거 세우고 그 창문 밑으로 저도 모르게 자석처럼 딸려가더군요. 그래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는 뭐 무슨 소리인지 뭐 아시겠죠?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소리였어요. 제가 작가잖아요. 상상력이 발동이 되더군요. 그 장면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려고 회사를 나왔는데 내가 변태가 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사는 곳은 어떤 욕망의 도가니 같은 곳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접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캐나다의 그 선즈 오브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그런 컨트리 밴드예요. 컨트리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이 사람들의 음악을 제가 접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접해요. 이 사람들이 무명 가수예요. 아주 알려지지 않은 당시의 무명 가수였는데 이분들이 캐나다의 그 동부 지역에 뉴욕에서 바로 위에 있는 노바스코샤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미국 중부 지역의 네브라스카주에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러 가다가 뭐 돈이 없으니까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다가 시카고에서 경유를 했어요. 시카고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갔죠. 시카고에서 경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수함을 나르는 사람들이 수함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의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를 막 던지는 거예요. 기타가 그게 뭐 수천 달러짜리 기타예요.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 하는 아주 비싼 기타였거든요. 그 기타를 막 던져서 저거 왜 저래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경고도 하고 그랬죠. 저기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저 뭐 주의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스튜어디스는 뭐 별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네브라스카에 내려서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기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기타 목이 뚝 잘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보조 기타를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연은 끝냈어요. 공연은 끝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아주 기나긴 그런 어떤 고객 클레임 그런 싸움이 시작됐어요. 뭐 전화를 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뭐 그러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공방을 하다가 결국 9개월 지난 후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그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뭐 미국은 고소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 고소를 하지 물론 강용석 같은 분도 고소를 했겠죠. 근데 이분은 고소를 하지 않고 유튜브에 자기가 겪은 일을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번역 안 한 부분은 덱들이 부쉈으니 덱들이 고쳐야 하잖아요. 덱들이 잘못했으니 그냥 인정하세요. 다른 회사 비행기를 탔어요. 아니면 차로 가던가요. 왜냐하면 유나이티드는 기타를 부숴버리지요. 뭐 이런 흥겨운 노래, 뭐 유나이티드 브레이스 기타 뭐 이런 음을 가진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 노래를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게 난리가 났어요. 막 그 3일 만에 막 몇백만 조회수, 여기도 지금 보시면 1100만 조회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 당시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응원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데이브 캐럴이라는, 이름은 데이브 캐럴인데 데이브 캐럴 응원하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 이제 온갖 유명한 신문에 다 나고 그 TV에도 CNN 같은 데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폭락했죠. 왜냐면 유나이티드를 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 음악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거의 2억 달러 가량, 그러니까 한 30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이었는데 2억 달러 가량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5%에서 10% 가량 폭락을 한 거죠. 테일러 기타를 만약에 그걸로 사준다면 5만 개 이상 사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이 오명을, 유나이티드가 고객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이고 그 후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걸 회복하기까지는. 지금은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져가지고 이건 다른 보험회사에서 이제 뭐 그 소셜 미디어가 당신 회사를 뭐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광고예요. 잡지 광고인데 지금은 사실상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 하나가 거대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유해한 환경에서 그 욕망이 이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이 사례를 접했을 때 뭔가 연관성을 찾게 돼요. 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가져고 와요. 이건 뭐 제 공식은 아니고 사무엘슨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슨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돌아가신 분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더라. 물질적인 소비의 하나인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그 물질적인 소비 자체만을 가지고 본 건데 경제학자들이 이제 단순화시키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걸로 제가 그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의 소비 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소비를 하느냐?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하잖아요. 배고플 때 배가 막 정말 최고로 고파요. 그 백이라고 하는 그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을 채워주면 먹을 걸로 백을 채워주면 이게 배가 충만해져가지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건 뭐냐면 이 위에 소비라고 했지만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수준을 뜻해요. 이 분자는. 이 분모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 분모는 그죠? 이 밑에 있는 분모는 소비자들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공식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들이 지금 환경 변화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너무 단순화시켰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어떤 그 상품, 산업이 태동할 때,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대충.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대충 어떤 상품이 처음에 나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워요. 그 제품,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예컨대 뭐 예전에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1970년대 우리 집에서 흑백 TV를 보고 있을 때 우리 고모가 좀 잘 살았어요. 서울에서.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닌데 우리 고모가 서울에서 잘 살았는데 칼라 TV를 샀다는 거예요. 70년대 한 중반 뭐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모네 집에 놀러 갑니다. 고모네 집에 놀러 가서 그 TV를 보는데 칼라 TV라고 보는데 칼라 TV가 이게 화면이 뭐 약간 좀 푸르죽죽해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랏빛 같은 게 나고 뭐 그래요. 화면이. 그래서 고모 이거 TV 새로 샀는데 왜 이래? 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모가 이건 아남 TV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남 TV는 보랏빛 나는 칼라 TV였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요? 그리고 그때 금성사 TV는 또 약간 녹색빛이 난다거나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또 삼성 TV는 약간 푸른빛이 나고 뭐 그랬어요. 삼성에서 만든 TV나 LG전자에서 만든 TV나 아남에서 만든 TV가 다 달랐어요.
그때 우리 소비자들이 TV를 사면서 TV에서 원하는 그런 가치는 뭐였을까요?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해요, 소비자들은.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가장 색 구현을 잘하는 회사가 어디였어요? 그때, 옛날에. 소니요. 소니였어요. 소니가 아날로그의 1인자였죠. 소니 TV는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그때 소니 TV가 엄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도 소니 TV를 막 사고 그랬어요. 그 당시 기업들은 기술 경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제품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양이 아니라 그 어떤 절대적인 수준이에요. 그 질적인 수준. 제품 수준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회사마다 달랐고. 그때는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죠. 뭐 서로 기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 그때 최고였죠. 그죠?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막 2000년대를 거쳐서 TV 산업이 이렇게 됐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TV 만드는 회사들은.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TV도 요즘에는 뭐 LCD 모듈을 가지고 만드니까 어떤 이상한 회사가 만드는 TV도 TV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너무나 커졌어요. 납작해지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개념은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 있는 설명하고 또 그 연관시키려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휴대폰은 오랫동안 휴대폰에서 우리 이슈는 뭐였어요? 통화 품질이었잖아요. 그죠? 잘 들리는 거. 통화가 잘 되고 끊어지지 않고 그런 통화 품질이었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휴대폰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 구현한 시간이 지나갔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자, 작년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일본 기업이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일본 기업을 우습게 보는데 일본 기업이 아직도 기술에서 최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소비자가 100이라는 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한 110이나 120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기업은 150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일본 기업이 지금 힘든 거예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산업도 처음에 폰이 나오고 우리 폰이가 아니라 소나타 원투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고장 안 나고 잘 굴러가고 안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소리 털털거리는 소리 안 나는 걸 우리가 원하죠. 그죠? 예전에는 그거 구현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중국 업체들도 그거 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미 이런 상황이에요. 기업들이 정신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똑똑한 기업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사실 여기 있는 그 분자의 그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자기네들 제품 수준을 계속 높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가분수만 되죠. 그죠? 소비자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그냥 기술 혁신을 하는 거죠. 똑똑한 회사는 이 짓을 합니다. 똑똑한 회사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키워요. 제가 초반에 모텔 이야기하고 욕망 이야기 한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의 욕망을 키웁니다. 분모를 키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 줄어드니까 다시 소비자들은 뭔가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 제가 이제 욕구라고 썼고 욕망이라고 썼잖아요. 어딩의 차이가 있는데 이 욕구는 어떤 필요한 니즈 이런 부분이고 욕망은 필요도 없는데 원하는 것 이런 거예요. 제가 초반에 필요도 없는 그 테니스화를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테니스화를 샀잖아요. 욕망을 키우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어렸을 때 이 그림 본 적 있죠? 이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이에요. 매슬로란 분. 이게 맨 밑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의식주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거, 뭐 이렇게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뭐 나라가 뭐 편안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속감이나 사랑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불륜이지. 그분들은 이 욕구가 아니에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존경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최고의 욕구가 뭐냐면, 그 메슬로가 이야기했을 때 최고 수준의 욕구는 뭐냐면 노는 거예요. 이게 뭐 일에서 자아 만족, 이런 자아 실현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에서는 자아 실현이고, 일에 빠졌을 땐 그렇고, 뭐 스포츠에 빠졌을 때, 놀이에 빠졌을 때 노는 거예요. 이 맨 위에 욕구가 가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거죠. 제 옆방에 계신 우리 주인 어른은, 우리 주인 양반이 그 애인하고 노는 거는 이 욕구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고차원적인 욕구. 왜냐면 그분은 뭐 돈이 많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밑에 게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위에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자, 현대자동차하고 BMW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제 그 현대자동차나 BMW가 활동하는 이미 우리 소비자들이 자동차에서 원하는 그런 욕구 단계가 넘어섰죠.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이. 그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데 BMW는 이쪽으로 나갔어요. BMW는 어떤 걸 건드리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대차하고 기술 경쟁해봤자 분명히 기술력으로 이길 자신은 있지만 그것이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BMW를 타면 뭔가 사회적 뭐 허세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뽀대나게 보이는 뭐 그런 사치라든가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이에요, 사실상. 요거 맨 위에 거. 애플은 맨 위에 거예요. 우리 휴대폰. 저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전 스마트폰을 안 써요. 스마트폰을 뭐 옛날에 이런 피처폰 이런 걸 쓰다가 사실상 애플 스마트폰은 전화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뭐 정보통신기기 움직이는 컴퓨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애플의 아이폰은 장난감이에요. 앞으로 대부분의 전자업체에서 모든 전자업체의 전자제품 궁극적으로 장난감이 될 거예요. 이런 욕구를 개척할 수밖에 없거든요. 갈 수 있는 방향이 여기밖에 없어요. 뭐 물론 어떤 기술 혁신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자제품 회사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제품들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이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제 책에다가 지금 시대를 규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 소비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파괴 소비 시대다, 그런 말씀을 제가 써놨죠. 뭐냐면, 이건 근데 제 용어가 아닙니다. 뭐 유명한 사회학자의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필요한 걸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뭔가 뭐 새롭고 약간 나의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걸 사기 위해서 기존 걸 파괴하는 시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이패드 2가 나오면 아이패드 1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파괴 소비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는 지금 파괴 소비 시대, 지금 시대의 이런 4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욕망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시대가, 그죠?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욕망이나 어떤 감성이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 욕망이나 욕구의 궁극적인 가장 높은 단계는 노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2가지 키워드가 우리 비즈니스 환경을 지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품 수준이에요. 제품 수준이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항상 희소한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파워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처럼 사실 한 개인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렇게
어퍼컷을 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뭐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개인들의 영향이 점점 늘어나서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다양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비즈니스 환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제 뭐 그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거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느끼는 거나 그런, 요즘에 뭐 그 인문학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뭐 CEO들이 인문학 강좌를 뭐 이렇게 개설하고, 제가 어제도 뭐 그런 기사를 보고 한참 웃었는데, CEO들이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는 이유가 뭐예요? CEO들이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약간 번역 오류예요. 번역 오류. 뭐냐 하면, 그 이제 스티브 잡스를 흔히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뭐 이렇게 그걸 다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나오는 그런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거기 원문은 뭐냐면, 영어로 인문학은 뭐 리버럴 아트라고 하기도 하고 휴메니티스입니다. 휴메니티스. 휴메니티의 복수형 휴메니티스가 인문학이에요. 그러면 휴메니티는 휴메니티 뜻은 뭐 인간적인 것, 뭐 인간에 관한 것, 뭐 그런 거예요. 인간 본성 이런 거예요. 인간에 관한 것들. 그 복수형은 인간에 관한 고민, 뭐 이런 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메니티스가 물론 나는 휴메니티스 그 인문학의 박사를 땄어. 뭐 나는 PhD in humanities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학문인 경우가 되겠지만, 신문에서 나오는 어떤 휴메니티스라든가 리버럴 아트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사람에 대한 고민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학문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단어나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문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린 인문학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있어 보이죠. 예? 예, 있어 보이고 학문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냄새가 나잖아요. 문사철을 인문학이라고 해요, 우리는. 문학인가? 문학, 역사, 철학 뭐 이런 거. 그런 걸 인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문학이 뜬다고 하니까 서양 CEO들이 휴메니티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관심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철학자 불러서 막 이렇게 데카르트의 강의 듣고 막 그래요, 지금.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욕망의 혁신의 시대잖아요. 사람들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휴메니티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인문학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니면 인간 본성, 뭐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런 거죠.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문학 이러면 학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하는 뭐 역사나 철학하는 교수들 불러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뭐 명동시내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 지금 왜 자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맥락 속에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욕망의 혁신, 그런 시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고 있냐 하면, 자 보세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게 인기 있잖아요. 트위터 뭐 이런 거. 그죠? 트위터는 저는 사실 트위터를 하진 않아요. 저는 뭐 그런 문명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거의 사용은 안 해요. 제 와이프한테 시키고. 저는 의도적으로 안 해요.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트위터를 하면 트위터에서는 뭐 140자인가 그 이내로 글을 쓰잖아요. 그죠? 140자 이내로, 144자인가요? 하여튼 그 150자 안 되는 그런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어떤 담론을 쓸 수는 없어요. 트위터계에서 몰아내야 할 족속들이 있어요. 막 20개 올리는 사람들, 나는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몇 분 웃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는 그런 매체가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를 전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트위터는 그냥 자기 기분. 밥 먹으니까 좋더라. 여기 가서 밥 먹으니까 끝내주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매체예요.
트위터가 뭐 뜨기 때문에 이런 게 뜨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어떤 지금 나오는 어떤 정치와 관련된 그런 담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요즘에 나는 꼼수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저도 뭐 즐겨 듣긴 들어요. 그것도 사실상 그것도 이렇게 보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논리적인, 물론 논리적인 설명도 하고 있지만 그 매체 자체가, 모바일이라는 매체 자체가 감성적이에요. 뭐 시간도 많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뭐 예정되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놀라세요? 아니 뭐냐면 나는 꼼수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미디어가 발전을 한다는 거 말이에요. 미디어가 발전을 한다는 게 최초의 미디어가 그냥 말이었어요. 말. 문자가 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다음에 책이었죠. 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책은 뭐 양피지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것이기도 하다가 두루마리이기도 하다가 책 다음에는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 그때 지식인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신문 같은 걸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냐 이렇게 경박한 걸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뭐 사회는 거기에 적응을 해 가다가 그 다음에 라디오가 나왔죠. 라디오가 나올 때 아니 어떻게 문자를 읽지도 않고 그렇게 듣는 걸로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사람들 라디오에 열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TV가 나왔잖아요. TV가 나오면서 더 또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인터넷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매체예요. 그리고 모바일이 나왔잖아요. 이 미디어가 발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걱정은 뭐였냐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고 무겁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공한 이유도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게 상당히 감성적이고 쉽거든요.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쉬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화면이 작아서 그래요. 화면이 작아서. 컴퓨터 화면이 크잖아요. 컴퓨터 화면은 크니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모바일이라고 하는 화면에는 읽을 수 있는 게 상당히 그렇게 깊은 걸 읽을 수는 없어요. 모바일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그런 정보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뭐 새로운 사업 구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이 지금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대가 한꺼번에 변해간다. 비즈니스 환경이나 우리 사회 환경이나 뭐 정치 환경이나 그런 것이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변해간다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에 계시건 아니면 중견기업에 있으시건 혹은 본인이 사업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맥락이 여러분들한테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각각 하나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또 긴 설명이고 그거 자체로 또 강의 하나하나가 될 수 있어서 이 네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파괴 소비 시대의 어떤 이런 경영들. 그래서 이런 거에 잘 어울리는 기업이 제가 이제 촉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 그래서 제 책이 이제 촉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성이나 계획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감성, 뭐 어떤 재미, 욕망,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측 불가능한 시대 자체를 그대로 몸으로 맞는 그런 방식의 기업 경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들이 뭐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그런 기업들 사례를 한두 개 사례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이 회사인데요. 여기 노스페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새 이 회사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아주 안 좋게 나와요.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 회사 노스페이스에서 가장 비싼 건 이 고어텍스를 쓴 제품이에요. 고어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고어사는 아주 특이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뭐 섬유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네 가지
그 섬유사업부가 있고 의료사업부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고어텍스하고 같은 기술로 만든 제품들인데 의료사업부가 있고 또 이제 IT 사업부가 있어요. 전자재료나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재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 고어텍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회사는 1958년도에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고어죠. 빌 고어, 윌버트 고어. 그래서 저기 윌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를 이분이 1958년에 창업했는데 원래는 듀퐁에 있는 엔지니어였어요. 화학 엔지니어. 이분이 듀퐁에서 자기가 개발한 소재가 뭐였냐면 테프론이에요. 테프론. 여러분 테프론은 많이 아실 거예요. 테팔 후라이팬의 원료예요. 테팔 후라이팬이 테프론 플러스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저기 용기에 테프론 코팅을 입힌 걸 테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테프론은 플라스틱 소재인데 불에 강해요. 불에 아주 강해서 절연 소재로 쓰이고 그리고 그 뭐 저기 테팔 같은 경우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테프론을 만들어서 이제 뭐 그 듀퐁이라는 회사는 산업재 회사니까 그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에 테프론이라는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전자산업에 많이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선 같은 걸 테프론으로 만들면 이게 품질이 더 좋아질 거다.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소재, 다른 이제 고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회사에서 야, 우리 회사가 무슨 소비재가 아닌데 왜 그러니? 뭐 이런 그 반대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빠서 회사를 나왔죠. 자기가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테프론 소재를 이용을 해서 절연 그 뭐 전선 같은 걸 만들려고. 그때 컴퓨터 산업이 이제 막 뜨고 그랬으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넓적한 선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테프론 코팅을 입혀가지고 만든 그런 전선인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이제 때려치고 58년도에 자기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시작할 때 아주 독특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회사 그 듀퐁에서 자기 의견이 묵살됐던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이 카풀하는 거예요. 카풀. 이 사람이 회사를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같이 동료들하고 타고 다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건 여기에서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카풀에서. 카풀할 때.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타고 가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니까 신입사원들도 팀장님 나는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쫑알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 회의에서 이야기해봐 이러면 말을 못해요. 회사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야 카풀하는 것 같은 회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카풀하는 건 이 차의 계급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예요. 그래서 고어와 동료들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저기 팀장이 없어요. 보스가 없어요. 팀장이 없습니다. 그게 돌아가요. 제 책에는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심지어 사장도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회사법에서 상법에서 CEO 이름하고 CFO 이름을 4개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장하고 CEO하고 CFO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들 회사 내에서는 그냥 이름 부르고 그냥 동료예요. 어소시에이츠 이렇게 불린대요. 그리고 자기 직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장 이런 거 당연히 없죠. 다 어소시에이츠니까. 이건 더 황당하죠. 자기만의 전공이 없어요. 회계부서에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부서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고사와 영업하는 회사들은 이게 아주 짜증스럽죠.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인맥 관리를 해놓으면 바로 바뀌고 이러니까 영업사원들도 거의 한 2, 3년 정도 지나가면서 계속 바뀌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없죠. 그리고 이건 재밌는 건데 큰 빌딩도 없어요. 이 회사는 상당히 매출도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왜 큰 빌딩이 없는지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고사의 사진인데 고사는 다 이게 공장들이 조그마한 공장들입니다. 공장이 좀 커지면 회사를 쪼개요. 회사를 쪼개서 독립채산제로 다른 공장을 지어요.
주차장도 한 차가 200대 정도 들어갈 분량 해놓고 주차장이 다 차면 아, 회사를 쪼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CEO 윌버트 고어가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고 있는데 고어사와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모르겠는 거예요. 아, 제가 이름이 뭐지? 뭐 사실 뭐 여러분 회사 사장님들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고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회사가 고어와 동료들인데, 친구들을 다 모르면 쓰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룰을 만들어요. 회사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늘어나면 회사를 쪼개라. 그렇게 해서 그 룰을,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한 제 오늘 강의의 결론하고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회사를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게, 이거 막 뒤섞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업무 자체가 막 바뀌어도 서로 다 알아요. 심지어 2004년, 이분은 지금 CEO인데, 2004년에 이분이 CEO로 뽑힐 때는 어떻게 뽑혔냐면, 선거로 뽑혔어요. 2004년에 이 앞에 있던 CEO가 그 CEO를 하다가 자기는 그냥 이제 일을 하기 싫고 놀고 싶다고 뭐 아무 이유 없이 은퇴해서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이나 하고 싶다고 뭐 그 당시에 60대 초반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럼 어떤 사람을 뽑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누가 CEO가 되면 좋겠냐고 적어내라 그랬어요. 제일 많이 이름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CEO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CEO가 됐을 때 홈페이지에 뭐 CEO가 됐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뭐 언론에 뭐 보도자료를 뿌리지도 않았고. 이 회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래서 이 고어텍스 사례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어텍스가 왜 오늘날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 고어텍스는 한 30년 이상 된 소재거든요. 그때 초반에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어텍스가 이제 아웃도어, 등산복 같은 걸 만들잖아요.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옷을 가지고 이제 등산을 하는데, 소비자들, 초창기였죠. 소비자들한테 불만이 들어왔어요. 이게 땀이 나니까 그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스며들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팀에서 조사를 했죠. 고객 서비스 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테프론을 좀 확 늘린 소재거든요. 그런 소재가 이제 고어텍스의 소재인데, 그래서 분자 구조가 이제 뭐 공기 구멍보다는 이제 좀 크고 물보다는 작은 뭐 그런 거라서 공기는 잘 통하고 물은 안 통하는 뭐 그런 소재예요. 그런데 땀이 나면 그게 화학적인 그 모양이 좀 바뀐대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게 되는데, 근데 그 땀 성분을 제거하면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또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어텍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빨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도 빨아 입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전문 등산가가 편지를 썼어요. 이 영업사원한테. 제가 그 영업사원 이름은 까먹었어요. 제가 제 책에 나오는 건 잘 까먹어요. 책을 쓰면 모든 정보를 다 잊어먹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 다 기억하다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어떤 사람인데 그 양반한테 그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그 전문 등산가인데 땀이 이렇게 많이 났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거워져서 내가 죽을 뻔했다. 왜냐면 옷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제시한 그건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해결책이었구나. 왜냐면 실제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뭐 항상 땀을 안 내고 이렇게 살금살금 등산을 하진 않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 방수는 처음에 등산하기 시작할 때만 방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영업사원이 자기가 CEO한테 가서 이 고어텍스 제품을 다 전량 수거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회사는 옷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옷 만드는 그 노스페이스나 이런 회사, 코롱 뭐 이런 회사에 섬유를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게 자기가 판 것뿐만 아니라 재고까지 다 걷어들였어요. 그 돈을 다 물어줬어요. 이게 하여튼 30년 넘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400만 불 이상 돈이 들었어요.
그때 매출액의 뭐 몇 분의, 뭐 3분의 1 그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섬유를 땀이 나도 그 소재가 변하지 않는 걸 뭐 몇 달간 연구를 해서 새로운 고어텍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한테 더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타이레놀 사건 같은 뭐 잘못을 인정하니까 뭐 더 사랑을 받더라. 그런데 이 사례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같은 그런 건 뭐냐면 그 CEO가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영업사원이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게 이 회사의 핵심이에요. 영업사원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CEO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고 한 것이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회사가 뭐 하여튼 뭐 한 20년간 뭐 저기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이런 걸로 뭐 각국의 독일에 있는 그 지점에서도 뽑히고 뭐 그래요. 올해도 뽑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회사가 하나 있고 다른 회사 사례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회사인데 한술 더 뜨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출퇴근도 자유로워요. 뭐 낮에 일해도 되고 밤에 일해도 되고 그리고 규칙 역시 직급도 없고 규칙도 없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회사의 뭐 기술이라 뭐 이런 걸 다 열람해서 그냥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직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더 웃긴 거는 이 CEO가 자기가 10년 동안 의사결정을 안 했다면서 파티를 막 열고 그래요. 그래서 이 CEO가 이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생긴 것도. 이런 분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또라이라고 하죠. 약간 괴짜예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요. 근데 브라질에 있는 셈코라는 기업의 CEO고 저 사람은 셈너예요. 셈너. 셈코가 셈너의 회사,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리카르도 셈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자체도 비슷해요. 근데 이 회사는 원래는 저기 기계 설비, 냉각기 뭐 이런 기계 설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서비스 업체가 돼버렸죠. 그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 냉각탑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냉각탑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냉각탑을 만들어서 뭐 이제 건물 시설주한테 납품을 하러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건물주한테 가서 뭐 이렇게 친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이게 냉각탑 관리하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냐 뭐 이러니까 이 영업사원들이 자기네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면 지금 그 하는 뭐 그 건물주가 고용한 다른 회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그 샘너한테 CEO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냉각탑 관리하는 거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냉각탑 시설 관리를 해서 시설 관리 회사로 키워요. 그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설 관리를 사실 이건 그 브라질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설관리회사인데 아마 이런 모습일 거다.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뭐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시설관리를 하는 쪽으로 넓혀 나갔죠. 시장을 넓혀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시설 건물 관리,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건물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하다 보면 여러 업체를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유통업체 시설 관리도 하게 됐어요. 유통업체 시설 관리를 잘 해주다 보니까 그 유통업체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게 문제점이 보여요. 이 사원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직원들이 주로 오지랖이 넓어요. 전문 용어로 오지라퍼라고 하는데 오지랖이 아주 넓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업체에서 재고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 또 사업을 제안을 해요. 또 사장한테 가서 우리 재고 관리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해봐. 그렇게 해서 재고 관리 회사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하는 전문적으로 브라질에 이제 상당히 수주를 많이 해서 재고 관리 업체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다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가장 커다란 이 비즈니스 업체가 돼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또 다른 이 비즈니스와 관련이 약간 없지만 상당히 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건설 회사들이에요. 건설 회사는 뭐 이렇게 다 사이트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셈코 컨스트럭션이라는 또 그런 회사를 제안을 해서 그런 회사를 사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럼 해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부 다 자회사예요. 샘코라는 회사는 그 회사의 사업부가 아니라 다 그럼 자기가 나가서 사장이 되는 거예요. 직원이면서. 그래서 브라질에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샘코 컨스트럭션이라는 회사가 차려졌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장은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사장의 역할이 없을 것도 같은데 역할이 없진 않아요. 이 사장, 샘코의 그 리카르도 셈너가 이런 경영을 하게 된 어떤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일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샘코가 이제 그 커다란 프로젝트 같은 뭐 그런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프로젝트 뭐 한 수천억 원, 그러니까 수억 달러가 드는 프로젝트의 안건을 어느 날 이사회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이사회에 올려서 이제 뭐 이사들이 이제 뭐 그 관련되는 뭐 저기 담당 사업부장 이런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고 이사들이 막 토론을 했겠죠. 아주 뭐 저기 열띤 토론 속에 30분 만에 결정이 딱 났어요. 그래 그럼 해라. 그래서 참 이사회가 뭐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 안건 주차장을 넓히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이사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사들이 뭐 토론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 지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무려 3시간 넘게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샘너가 이사들이 수천억 원이 드는 프로젝트는 한 30분 만에 의사결정을 내리더니 주차장을 넓힌다라고 하는, 그것도 주차장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주차장 넓히는 일에는 뭐 3시간이 지나도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 더 하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직접 이사들이 그 사업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너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다 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 회사에 이런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놔두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리더십의 최고 단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의 여러 단계를 나누자면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어떤 리더가 저기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이민희 차장님. 네. 담당 직원들한테 이용하는 그렇죠. 그렇게 상당히 높은 리더십이죠. 뛰어난 리더 중에 아주 대표적인 뛰어난 리더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혼자 일을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시면 아주 골치 아파요.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왜냐면 자기가 일을 제일 잘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불만스럽잖아요. 이런 사람은 항상 투덜투덜대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뛰어난 리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일을 아주 잘해요. 신입사원 때는 일을 아주 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잘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업무가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야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계가 봉착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는 아마 무서운 사람이죠. 쪼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리더. 그게 훨씬 더 윗단계입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일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일을 윽박질러서 하고,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괴롭죠. 사실 저도 그래서 회사를 나오긴 했지만. 농담이에요, 농담. 이런 리더가 있어요. 카리스마 리더. 그게 이제 한 단계 높은 리더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리더가 최고 리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유도하는 사람. 강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니까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기제는 뭐 덕이 될 수도 있고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천재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리더가 최고 리더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윗단계 리더십이 뭐냐면 내버려둬 리더십이에요. 바로 이 샘너 같은 리더십이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직원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데 다릅니다. 방향이 없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뭐 중학교 되는 딸아이나 뭐 이런 애가 나 한 달 동안 그냥 집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다가 올게 이러면 그냥 뭐 마음대로 해 이런 부부 있어요?
그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 불가능해요. 걔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사예요. 저의 관심사. 우리 사장들이 그래요. 근데 이 내버려둬 리더십이 가장 높은 단계. 왜냐하면 이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부모 중에서 자식을 그렇게 완전히 방만하게 그렇게 키우는 분, 아주 무책임하시거나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장 높은 리더십의 단계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또 할게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촉이 있는 기업, 그 파괴 소비 시대 욕망의 혁신, 기술 혁신이 아니라 욕망의 혁신이 중요한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 기존의 기업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그걸 점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계획, 실행, 점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반대예요, 이게. 뭐 이제 거꾸로 돼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요. 그걸 1년 동안 열심히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연말에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보상하고 뭐 이런 체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아무리 작아도 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는 극단적인 회사죠. 극단적인 회사는 여기 평가 보상을 먼저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C라고 하는 건 평가 보상은 커뮤니케이션의 단계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평가 보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분위기를 만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해요. CEO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그런 단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직원들이 알아서 막 행동하게 해요.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뭐 경영 환경이 왜냐하면 막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성공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그런 어떤 프랙티스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은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된 이게 뭐 막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이런 요소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뭐 구글 같은 회사도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오셨어요? 공무원? 초등학교 때 공무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그랬어요? 저런 분들 강의 안 좋아요. 저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시는 분들. 그 동영상에서 좀 삭제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저 회사 다닙니다. 회사.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이제 과장까지 되는 게 꿈인데 요즘은 커가지고 네. 그 오랫동안 길고 오랫동안. 네.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이상하네. 어렸을 때 예측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6학년 때 얘기가 그랬고요. 6학년 때까지 과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넓더라고요. 네. 이 회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 네 번째가 다섯 번째 회사인데 여기까지 굴러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오늘 강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질문이 다 나오는데 당황스럽군요. 전 괜찮아요. 네. 저는 제가 작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네. 저는 글 쓰는 건 이상한 사람들만 글 쓰는 줄 알았어요. 변태들만. 근데 제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죠. 제가 글을 왜 쓰게 됐냐면 왜 쓰게 됐을 것 같아요? 재밌어서? 한번 써보세요, 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떤 회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그걸 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뭐 비슷하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불행은 어떤 제 친구로부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저는 뭐 나이가 좀 들어서 회사를 LG에 있는 다른 계열사에 있다가 우리 연구소로 왔는데 LG경제연구원으로 왔는데 여기 이제 프로젝트 조직이에요. 컨설팅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입사했을 땐 그런 업무를 좋아했어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랑 같이 저보다 한 살 어린 녀석인데 저하고 계속 친구 먹자고 하는 괘씸한 애가 있어요. 걔랑 제가 입사 동기인데 그 녀석과 아주 친했죠. 동기니까. 저희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딱 중간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 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정말 대단히 괜찮은 친구예요. 입사한 지 한 2, 3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야, 병주야.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니?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요새 지금 프로젝트 새로 시작한 지 지금 3주가 됐는데 꿈에 보고서가 안 나타나.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너는 꿈에 보고서가 보이니? 그러니까 자기 2주 정도 되면 꿈에서 막 보고서가 보인대요. 근데 요번엔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의 경쟁은 끝났구나. 제가 바로 걔한테 포기했어요. 그 회사에서의 경쟁을. 왜냐면 걔하고 경쟁하면 나만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화려하고 일 잘해요. 그런데 반해서 저는 뭐 약간 게으르기도 하고 좀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승진철이 왔는데 이 특진, 그러니까 정상적인 승진이 아니라 특진 그 시기가 왔는데 얘가 특진을 탁 하고 나는 못한 거예요. 나보다 한 살 어린 놈이. 그러니까 2년 차이가 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는 팀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는 그렇다고 쟤는 뭐 거기서 막 이렇게 같이 막 경쟁하고 그거 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러면 내가 해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회사를 좀 포기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회사를 아주 재미있게 다닙니다. 일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점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걔한테 뭐 걔가 팀장하면 나를 데려가줘 이런 다음에 같이 일을 하면 걔는 정말 기특해요. 그래서 야 병주야 너 힘드냐? 내가 좀 더 할까? 이러면 그래 네가 더 해 이러면 그 녀석이 다 하고 그랬어요. 그 대신 그 평가할 때 걔가 좀 평가 잘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그것만 포기하니 아주 쉽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더니 회사 생활에서 점점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하는 그런 게 주된 업무고 글을 쓰는 업무도 사이드 잡으로 해요. 그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LG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런 잡지인데 옛날에는 주간 경제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경제에 있는 경제 전망 이런 걸 주로 싣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걸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경영 아티클도 좀 실어요. 경영 아티클은 그냥 찌라시예요. 그냥 페이지를 채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사이드 잡으로 그냥 그걸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주말에 주로 한다 그래서 그걸 주말 경제라고 하곤 했어요. 그래서 뭐 대충 한 두세 시간은 뭐 하고 한 하루 그냥 바짝 해가지고 내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로 승부가 안 되니까 뭔가 그래도 잘하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뭐 좀 이상한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쓸 때도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이 쓰는 거랑 전혀 다른 시각의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제가 이제 신입사원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 친구의 그 실체를 알게 된 그 무렵에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뭐 한 3개월에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잘 쓴 글에 상을 줘요. 그럼 이제 그 상을 받으면 그게 이제 뭐 영광인데 그게 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상금이 25,000원이에요. 상품권. 지금은 올라서 뭐 5만 원. 지금 좀 더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건 평가랑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한 번은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쪽팔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상을 평생 한 번 정도 타요. 제가 이제 그걸 처음에 탔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제가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서 글 쓰는데 막 다른 사람들을 하루 걸리는 글을 저는 막 2달 동안 써요.
막 프로젝트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글이 재밌는 글이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상상하고. 막 글 주제도 막 이렇게 미리 막 해놓고, 너 글 주제 없다는 애들한테 막 주고, 난 글 주제가 한 100년 치는 데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 글이 저는 이제 거기서 글을 한 20개 정도 썼는데, 제가 그 상을 한 10개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었죠. 그 내부에서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들고 뭐 40살 돼 가고 그래서 지금 저 이제 40살 넘었는데 40대가 되면서 이 회사에서 계속 있을까 하니까 안 돼요. 제 친구 때문에. 제 친구가 우산이에요.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이에요. 천장. 그래서 얘가 있는 한 나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더 뛰어난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는 뭐 3주가 아니라 2주 만에 꿈에 보고서가 나타나는 놈들이 막 저기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쟤들하고 경쟁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도대체 왜 쓰나 뭐 누가 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도 싫어했지만 워낙. 저는 책을 참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좀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죠. 근데 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추적해봐. 물론, 지금 뭐 이렇게 과거로 되새겨서 내가 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지금 이 현재를 가지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막 이렇게 맺어가지고 마치 운명처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대충 위인전은 그래요. 어렸을 때 뭐 에디슨이 알 이렇게 품고 있다가 에디슨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알 품은 애들이 한 100만 명 됐어요. 그 중에 한 명 에디슨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살게 된 건 그냥 우연이에요. 중간중간에 자기의 행동 자체가 모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참 재밌었는데 그 책도 이제 제 책의 모티브가 됐는데 인생은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행가가 쓴 책인데. 왜냐하면 지도를 가지고 사막을 건너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막에 대한 지도는 다 있대요. 근데 등고선 같은 게 있으면 3일 만에 다 바뀐대요. 모래폭풍 때문에. 사막은 항상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를 가지고 넘어야 되는데 평지야. 사막은 그렇대요. 그래서 사막은 나침판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면 뭐 사하라 사막을 어디를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등산의 패러다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등산은 이제 계획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고 그런. 근데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만 길게 봐도 물론 이제 인생을 1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그것대로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등산의 패러다임은 사실상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또 여기서 그 계획 경영 뭐 이런 부분 4번째 주 예측 불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또 길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하여튼 지금 이런 플랜 C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바로 그런 등산의 패러다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예측이 가능할 때. 사실 아주 단기적인 경우에나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어떤 뭐 욕망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사막의 패러다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할 줄은 다 몰랐던 거죠, 그죠? 예외도 물론 있죠. 아니, 공무원을 희망하시는데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상.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고어사나 샘코의 기업 경영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적인 원리 하나를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뭐 그냥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 아주 오래된 연구인데 이게 미국 어떤
정신병리학회 뭐 이런 데 저기 제출된 논문이에요. 아, 그 선생님 그 필기하지 마시고 제 책을 사시면 다 나와 있어요. 참고문헌에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전화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 원문도 다 보내드려요. 뭐 이거 아니 뭐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유료긴 하지만 저작권 개념이 없는 인간이에요. 아, 이게 의사 간호사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인데, 정신과 의사가 아주 몇십 년 된 실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킨 실험인데, 미국 중부 지방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간호사실에서 이제 여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거기 뭐 저기 철수 씨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요즘 철수라는 이름은 참 막 쓰면 안 되죠. 거기 뭐 이명박 씨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분한테 저기 그 캐비넷에 보면 약품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아스트로텐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을 20mg 투여하세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화를 걸 때 소개를 합니다. 아 나는 무슨 병원에 이 병동에 오늘 이제 내일부터 오게 된 무슨 의사다. 내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이걸 해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회사 상황, 그 병원의 상황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 씨한테 그 아스트로텐 20mg을 투여해라. 근데 그래서 그 캐비넷에서 아스트로텐이라고 하는 그걸 보니까 그 약품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캡슐에 5mg, 20mg 투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크게 하루 투여량 10mg을 넘으면 아주 뭐 익스트림리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경고 문구가 딱 써 있어요. 크게. 간호사가 그걸 아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간호사가 물어요. 20mg 맞습니까? 20mg 맞다. 4캡슐요? 4캡슐 맞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걸 투여합니다. 이명박 씨한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투여하지 않게 제지를 하죠. 그런데 미국의 중부에 있는 21개 병동에서 그걸 다 했거든요. 20개 병동에서 그걸 다 실행을 했어요. 95%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화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미국의 어떤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놔요. 뭐냐면 그때까지 미국 의사랑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그렇게 존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실수를 보완하라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의사, 간호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령체계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한 걸 분명히 느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분명히 느꼈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 간호사가 심지어 이 젊은 의사가 나이가 든 경험이 많은 간호사도 보면 건방지게 서 있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공손하게 서 있어요.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열중샷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간호사 그림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 간호사는. 이게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직적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기업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에디슨과 우리 조직이 이렇게 돼 있다고 뭐 병원 조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심리학계에서 그런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의 복종하는 그런 실험도 많이 나오고 유사한 실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조직 구조에서 이 밑에 이런 에디슨 같은 아주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잡스처럼 소비자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 아인슈타인처럼 천재 같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도 팀장이 이 사람이면 아이디어가 다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팀의 수준은 팀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기업 구조는 실제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게 의사, 간호사 실험에서 알려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팀의 수준은 절대로 팀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비자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현장. 예? 현장. 현장. 신입사원들이에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품들을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뭐 저기 종편 광고가 그 잘 안 되는 이유도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시청률이 높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많이 보면 그게 광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낮아도 그 슈퍼스타 K가 훨씬 더 영향력이 좋았거든요. 그 위대한 탄생인가 그거보다 위대한 탄생이 시청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위대한 탄생은 그냥 가족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고 슈퍼스타 K는 젊은 애들이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또 막 저기 스마트폰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시청률 자체가 좀 줄어들었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은 그게 훨씬 더 컸어요.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뭐 콘서트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울랄라 세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저기 아니 지금 그건 또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저기 지금 신입사원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계층을 가장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이 가장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요 위에 올라가면서 조금 변형되고 또 여기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커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맨 위에 연구한테 올라가 이 팀장이에요. 팀장한테 올라가서는 아이디어가 다 사장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시드 플랜, 뭐 경영 기획의 방향이 기존과 완전히 반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기업 경영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회사.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촉이 바로 회사의 촉으로, 이렇게, 이제 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개념이죠. 이게 뭐,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 극단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냐면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뭐 그 감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소비자들, 그런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그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결국엔 살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은 우리 기업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책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핵심은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기업 경영이 아니라 우리 세상사가 그래요. 살아가는 게 가정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 당근과 채찍이에요. 이 당근과 채찍. 동기부여하는, 한쪽으로는 동기부여하는 거고 한쪽으로는 좀 약간 강제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세상사예요. 기업 경영 용어로 이렇게 말하면 뭐 모티베이션과 컨트롤이 뭐 밸런싱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자, 이 당근과 채찍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당근은 뭐예요? 승진, 돈, 뭐 이런 거. 금전 보상, 돈, 그죠? 승진, 뭐 이런 거죠. 이 채찍은 뭐예요? 그럼 잘리는 거죠, 뭐. 구조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야단을 만든다든가, 뭐, 하여튼, 뭐, 승진의 불이익, 뭐 이런, 네거티브 인센티브예요. 이건 포지티브 인센티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업이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사 얘기, 아까 고사나 셈코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고사에서의 그 당근은 뭐겠어요? 고사에서의 당근. 고사나 셈코 이런 데 당근, 물론 돈도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뭐 구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네들 뭐 일이 재밌대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를 통해서 업무 자체가 자기한테 가져다 준 어떤, 그러니까 비금전적 만족감, 그런 것이 상당히 더 많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왜냐면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제품 반품시키고 뭐 그랬던 아까 사례를 보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돈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셈코의 사례나 고사의 사례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야, 저래도 회사가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죠? 회사가 너무 카오스잖아요. 조직 구조도 없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놔두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거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좀 커지면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면 회사를 쪼갠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를 쪼개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알죠. 이 회사에서는 누가 무슨 일 잘하고 프로젝트에서 무슨 일 했는지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전 회사원들이 다 알아요. 우리 회사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회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실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누가 어떤 일에서 누가 일을 잘하는지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피어 프레셔가 되게 그 사람들한테 컨트롤이에요. 샘코도 마찬가지예요. 샘코도 그래서 샘코 같은 경우에도 뭐 온갖 사람들이 평가를 다 해요, 서로. 설문도 뭐 항상 많고 서로 평가를 다 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거가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네거티브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압박이 심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그 컨트롤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바로 이거죠. 제가 이 배경에 있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그 그림이에요. 당근과 채찍이 똑같이 당근과 채찍 원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기본적인 생존 욕구, 돈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이 생존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그런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회사들, 그런 뭐 이제 파괴 소비 시대, 욕망의 혁신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에서 잘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은 경영의 전제가 이 높은 자아 욕구에 근거해 있어요. 이 재미, 이런 게 고차원적 욕구잖아요. 뭐 자존심이랄까, 뭐 이런 부분이. 기본 욕구가 아니라 경영의 전제가 더 높게 되어 있다는 게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흔히 이제 그런 책 보시잖아요. 뭐 경영의 미래 이런 책 보면은 그 새로운 경영의 미래라는 책에도 고어사 사례는 나옵니다. 게리 하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 책에 보면은 뭐 창조 경영을 하는 회사들의 프랙티스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뭐냐면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래서 막 동호회 활동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회식비 막 강제로 주고 안 쓰면 막 혼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하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억지로 구성을 하고 또는 자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일주일은 네가 원하는 일을 해 뭐 이렇게 하면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런 회사들의 결과예요. 그런 회사들은 이 경영의 전제가 이렇게 높이 인간의 어떤 보다 고차원적인 자아 욕구의 근거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게 동호회 활동을 해도 그게 성과가 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막 구조조정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축구하라 그러고 막 배구하라 그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프랙티스들, 그 결과치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만 이렇게 경영의 미래도 그런 현상들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진짜 그 근본적인 그 회사들의 핵심적인 원리가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런 원리가 이렇게 서술된 전 세계 최초의 책은 촉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책을 제가 못 봤어요. 아직도 한 권도. 이런 걸 연결시킨.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이에요. 목요일날 회식 안 가고 여기에 오신 분들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샘코 사장 이야기할 때 내버려둬 리더십이 최고 단계라고 했죠. 이걸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할게요.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이거는 직원들을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친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욕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건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직원들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기 중학생 딸이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샘러가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직원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못합니다. 자기 직원들을 자기랑 똑같은 수준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 욕구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기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식으로 바라보면 뭐 그냥 막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똑같은 나와 같은 인격체로 바라보는 순간 일 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기분 맞춰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욕망의 시대, 욕망의 혁신,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은 내버려둬 리더십. 그런 거의 핵심은 바로 직원들을 인간의 경영의 존재가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에 기반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직원들을 나랑 똑같은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강의가 끝나고 다시 우리 동네 모텔촌이 이렇게 모여있는 욕망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그 살아 숨쉬는 그런 어떤 그 19금 강의였죠. 감사합니다.